200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세의 정보기술 IT 분석가이자 태권도 유단자인 한 여성이 저녁 식사 후 대형 주차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심층적인 수사를 통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났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거주하는 가장 붐비는 대도시인 이곳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된 여성의 이름은 윤수진이었습니다. 1976년 4월 12일에 태어난 그녀는 교육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인 윤동일이었고 어머니 이명희 역시 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수지는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외모도 빼어나고 예의 바르며 효심 깊은 딸로 통했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 외에도 그녀는 운동을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태권도에 큰 열정을 보여 검은 띠를 딴 유단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술 실력만큼이나 학업 성적도 뛰어났던 그녀는 1995년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IT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뛰어난 IT 정보 분석가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재미교포 강태우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남선녀였던 두 사람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고 2000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높은 소득을 올리며 화목하고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초 건강검진을 받던 아버지 윤동일이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어 완치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희귀암의 일종으로 위험한 수술을 거쳐야 한다는 소식을 듣자 수지는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가족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 10월 5일 미국에서 귀국한 그녀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히 수술을 이겨냈고 회복 속도도 꽤 빨랐습니다. 그제야 수진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가며 상태가 호전되자 그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국 예정일은 11월 23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가족들은 그녀가 한국을 떠나기 전 환송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송회 직후 그녀에게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비극이 찾아올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01년 11월 22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진이 미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가족과 절친한 지인들만 모인 조촐한 환송회가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백화점 식당가에서 열렸습니다. 저녁 8시 수진은 직접 차를 몰고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백화점 지하 주차장은 조명 몇 개가 고장나 다소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모녀는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중 수지는 차 안에 주차권을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많은 대형 주차장은 입구에서 주차권을 뽑고 나갈 때 사전 무인 정산기에서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출구 쪽에 정산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차권을 항상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괜찮아요. 밥 다 먹고 이따가 가져오면 되죠라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와 있던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 식사는 무척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밤 10시 친구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피곤해하자 수지는 어머니와 여동생 수민을 먼저 챙겨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수지는 그제야 주차권이 차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산소에서 차가 있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두 사람은 직접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수진의 차와 수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두 사람은 다급히 식당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고 이내 휴대전화 전원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떠오른 가족들은 즉시 보안 요원에게 달려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규정상 자정이 지나야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의 애타는 간청 끝에 보안 요원은 마침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해주었고
모니터에 나타난 장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밤 10시 16분. 수진이 주차권을 찾기 위해 차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등 뒤에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수진은 태권도 검은 띠였지만 그것은 실전이 아닌 스포츠 경기에서의 규칙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남자는 수진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강하게 가격하여 그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후 남자는 그녀를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 주차장 차단기를 부수며 쏜살같이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너무 어두웠던 탓에 CCTV 화면만으로는 납치범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 이명희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시내 곳곳을 밤새워 뒤지며 그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가 되도록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한 채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경찰과 가족 모두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하자 가족들은 언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실종 전단지가 대대적으로 배포되었고 5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경찰 수사에도 막대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11월 25일 한 순찰차가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공사 현장 인근에서 수배 중이던 차량 번호판과 일치하는 수진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납치 당일 밤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은 충격 때문인 듯했습니다. 한쪽 앞바퀴 역시 망가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무언가와 충돌해 타이어가 찢겨 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차량 뒷좌석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액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수진이 차 안에서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중상을 입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진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자 뜻밖에도 한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박정호라는 남성을 찾아냈습니다. 직업이 운전기사인 그는 경찰의 강도 높은 신문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1월 23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 공당 근처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진 차를 봤습니다. 마침 제 차 시트가 망가져서 그걸 고정할 나무 판자를 찾으려고 차에서 내렸죠. 우연히 그 차를 들여다봤는데 뒷좌석에 옷을 벗고 있는 여자가 있었고 운전석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카섹스를 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그 차는 자리를 떠났고 박정호 역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원래 위치에 다시 주차된 그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다시 차로 다가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뒷좌석에 여성의 핸드백과 휴대전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순간적인 탐욕에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가방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던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정호는 수진과 아무런 접점이 없었고 체격 또한 CCTV에 찍힌 범인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그가 묘사한 운전석 남자의 인상착의가 CCTV 속 범인의 체형과 일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범인이라면 피해자의 전화를 태연히 사용했을 리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목격자로 전환했습니다. 수진이 실종된 지 4일째 되는 11월 26일, 수진의 차가 발견된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공사장의 한 현장 소장이 도로 옆 배수로에서 역겨운 악취를 맡았습니다. 호기심에 덮개를 열어본 그는 그 안에 불에 탄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겁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배수로 안에서 타이어 2개와 함께 팔을 가슴에 모은 채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에 2차례 찔린 자창으로 사망했으며 시신 훼손은 단순히 증거 인멸을 위한 방어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망 전 심하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하복부에 심각한 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팀은 피해자 체내에서 정액의 DNA를 성공적으로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수진의 절친인 최지연과 여동생 수민을 영안실로 불렀습니다. 동생은 시신에 남아있던 불타담한 청바지가 환송해날 자신이 언니에게 빌려준 바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이어지는 DNA 대조를 통해 해당 시신이 윤수진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김소영이라는 여성이 경찰에 중요한 제보를 해왔습니다. 11월 23일 새벽, 타이어가 펑크나 차를 세우고 있던 한 낯선 남자가 다가와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할 공구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흔쾌히 공구를 빌려주었고 함께 타고 있던 그녀의 일행이 차에서 내려 남자의 타이어 교체를 도왔습니다. 교체 작업 중 소영은 남자의 차 조수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의 여성은 두 손을 모으고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소영이 차에서 내려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자 당황한 남자는 타이어 교체를 멈추고 황급히 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소영은 남자의 차량 번호를 적어두었는데 그 번호는 바로 수진이 실종된 11월 22일 밤에 타고 있던 차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 다른 결정적 목격자는 야간 순찰 중이던 정대현 경장이었습니다. 11월 22일 밤 11시 15분경 정 경장은 동료와 함께 순찰을 돌던 중 길가에 주차된 짙은색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0분 후 같은 구역을 다시 돌았을 때도 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가가 창문을 두드린 정 경장은 어두운 조명 아래 운전석에 앉은 남자와 조수석에 겁에 질린 듯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순히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던 중 정 경장은 조수석의 여자가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히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정 경장이 여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남자는 돌변하여 가짜 경찰 아니냐, 이 강도 새끼들아 라며 고함을 지르더니 문을 잠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정 경장은 즉시 권총을 뽑아 도주하는 차량을 향해 두 발을 발사했고 한 발이 타이어에 맞았지만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차량 번호를 적지는 못했지만 다행히 정 경장의 손에는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수진의 납치 사건이 아직 무전으로 전파되기 전이라 경찰들은 신분증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부에 보고 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종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그제야 신분증을 다시 확인했고 조수석 여자의 신분증이 바로 윤수진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석 남자의 신분증에 적힌 이름은 백승철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백승철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은 가짜 주소였습니다. 막막해진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행정망을 뒤진 끝에 마침내 그의 진짜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1970년 8월 5일에 태어난 31세의 백승철. 그는 한 항공사 하청 청소업체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짜 집 주소와 아내의 정보까지 파악해냈습니다.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경찰은 그의 자택 주변에 잠복했습니다. 3일간의 잠복 끝에 11월 29일 새벽 4시 마침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백승철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흉악한 인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옅은 미소까지 띠며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인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전과 하나 없는 깨끗한 과거를 가졌고 매주 교회를 나가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청소업체 관리자로 성실히 일하고 있었으며 아내 역시 은행의 고위 직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5살 된 아이가 있었고 아내는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그가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경찰조차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뒤진 경찰은 혈흔이 묻은 파란색 재킷과 청바지를 찾아냈습니다. 옷에 묻은 피, 피해자 체내의 DNA, 정 경장의 신원 확인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 백승철은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수사진을 대형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하며 범행 과정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11월 22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우연히 매력적인 외모의 수진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에 사로잡혀 백화점까지 뒤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주차장까지 따라갔지만 일행이 함께 있어 기회를 노리며 주차장 구석에 숨어 몇 시간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와 앞좌석에서 무언가를 찾느라 몸을 숙인 틈을 타 흉기를 들고 달려가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들킬 것이 두려워 차단기를 부수고 도주한 그는 공터로 차를 몰아 그녀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끝까지 거세게 반항하는 수진을 칼로 찔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녀를 보자 당황하여 헝겊으로 몸을 묶은 뒤 인적 없는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시신 위를 타이어 두 개와 시멘트 포대로 덮고
판자로 입구를 막은 뒤 현장을 떴다가 다음날 다시 돌아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자백까지 나왔으니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승철의 가족이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 오상민을 선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백승철은 돌연 기존의 자백을 전면 번복했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와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신한 아내와 노부모까지 감옥에 넣겠다는 경찰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흔과 DNA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었지만 오 변호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도 백승철이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며 증거들이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록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며 5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주차장 CCTV 화질이 너무 나빠 화면 속 남자가 피고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납치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에 동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피해자는 태권도 유단자인 반면 피고인은 평범한 체격의 일반인인데 무술 유단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셋째, 피해자에게는 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 경찰관을 마주쳤을 때나 타이어를 교체할 때 차문을 열고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납치가 아니라는 증거다. 넷째,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바지는 경찰이 정확한 치수를 측정하지 않아 피고인의 것이라 확정할 수 없다. 다섯째, 성관계 흔적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은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격렬한 관계를 맺다 벌어진 비극적인 과실치사일 뿐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뻔뻔한 궤변이 보도되자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대중은 흉악범을 감싸는 변호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일각에서는 혹시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태권도는 스포츠일 뿐이며 남녀의 근력 차이가 확연한 데다 비좁은 차 안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기습을 당하면 아무리 유단자라도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극도의 공포 상태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문을 열고 도망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살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어도 여러 증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52일간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2003년 3월 15일 담당 판사는 수많은 물증과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백승철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 살인죄로 사형을, 성폭행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승철은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도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대법원은 그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2009년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달라며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역시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2년 9월 23일 교도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죗값을 치렀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고화질 CCTV가 대폭 늘어났으며 곳곳에 비상호출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완벽한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늘 주변을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남긴 채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